자, 그러면 지금 뭐 국회는 예산 정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11월 30일, 12월 1일 날 예산도 통과를 시켜야 되는 될지 안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일단 그 지금 현재 그 예결 소위 열리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진 의원님 환노위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총평을 하셨어요. 윤석열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약자 없는 약자 예산, 시대 정신을 역행하는 윤심 예산. 왜 이렇게 총평하셨습니까? 예. 이건 비단 그 환경부나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만이 아니고 내년도 정부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망각하고 외면한 예산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지울 수가 없어요. 뭐 구체적인 경제 지표를 인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지금 엉망이고 내년도 경제 전망도 어두운 게 사실 아닙니까? 근데 정부는 그런 경제 상황 속에서 긴축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안전성,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면서 긴축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경제학의 일반 상식에도 어긋나는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3대 주체가 있다고 하잖아요. 가계, 기업, 정부. 이 가계나 기업의 경제 상태가 엉망이면 정부가 재정을 들여서 경제를 좀 떠받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불가피하게 예산을 많이 쓰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경제학의 상식인데 오히려 그 건전 재정 얘기하면서 정부 재정을 사실상 축소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2.8% 증가를 했으니까요. 이거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계층이 서민들인데 그 실제로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들이 뭐 각 항목마다 많이 삭감됐고 어떤 건 막 전액 삭감되기도 막 했어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인 R&D 예산은 20% 가까이 삭감, 감액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 과도하게 거칠게 규정하는지 몰라도 약자 없는 예산이다. 또 시대 정신에 역행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적으로 국민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액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약자라든지 아니면 뭐 어려운 분들 또 그 자영업자들 이분들을 위한 정책은 거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약자 없는 예산 얘기를 하셨으니까 환노위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청년 노동 관련 예산입니다. 지금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청년 예산이라면서 내세웠던 약 2,400억 금의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사업. 민주당에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막 다른 말로 공격을 하던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사업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조금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원래는 이 일 경험 사업의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늘리고 있으니까 이걸 좀 덜어서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사업 예산으로 옮기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예산은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에게 기업과 정부가 노동자 본인의 부담과 똑같이 부담을 해서 2년 만에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처음 시작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는 한 해 예산을 1조 수천억씩 편성했던 예산인데 100% 소진됐습니다, 예산이. 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년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대기업과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큰데 2년간만 그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면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별로 크지 않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또 그 목돈을 정부와 기업에서 지원해 주니까 부담도 덜 하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좋은 청년들, 인재들 구하기가 참 어렵다고 해요. 일자리는 남아도는데 청년들을 구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메리트를 줌으로써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하면 일손이 부족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좋기 때문에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이 정책을 굉장히 환영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들을 하는데 이것은 정량 지표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다. 가령 고용 유지율이 95% 이상 막 나와요. 중소기업이요?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업 생존율도 85% 이상 막 나옵니다. 또 더구나 그 예산 사업의 인기가 좋아가지고 예산이 100%씩 소진되고 있어요.
근데 이 예산을 무려 70% 가까이 감액 편성했어요. 그러니 이런 예산을 좀 끌어다가 여기 넣고 이건 좀 증액하고 예. 여기는 좀 감액하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증액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노동부가요? 예.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정부 예산의 증액은 국회의 뜻만 가지고 안 되고 되죠. 정부가 네. 동의를 해줘야만 동의를 가능한 해줘야죠.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 증액은 못하고 그러면 감액. 국회가 할 수 있는 감액 조치만 하겠다 해서 감액을 했는데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는 예비 심사거든요. 본격적인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을 수 생기는 있겠다라고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청년 취업 진로나 일 경험 지원 사업이 마치 노동부에서는 이게 청년들을 위한 예산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네. 민주당에서 보는 관점은 또 이게 기업 지원 예산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의심을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예. 일 경험 사업이라고 하는 게 네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나는 기업 탐방형. 아, 그래서 뭐 3일에서 5일 정도 기업을 한번 탐방하러 다녀오는 거죠. 견학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형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요거는 2개월짜리 아, 이게 일 원장이. 체험. 그럼 실제적으로 뭐 일을 많이 배우는 것보다는 그냥 잠깐 가서 보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턴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인턴형은 2개월 내지 4개월. 이런 그다음에 뭐 ESG 지원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예요. 근데 이 정도 일자리를 가지고 무슨 청년 일자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거기 한번 체험하고 왔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일자리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청년 취업률에도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들의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네. 올 9월 달까지 30% 예산이 집행됐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쓴다는 거잖아요. 제대로 지원도 안 되는 예, 예. 기업도 원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기업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다 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들에게 허드레로 막 부려먹을 수 있는 심부름꾼 예산을 지원해주는 셈이 되는 건데 이게 성적도 좋지 않고 성과도 좋지 않는데 이 예산을 3배 가까이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좀 헐어서 청년 내일 체험 공제에 보내면 그게 낫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여당 의원들도 일정하게 공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오더니 네.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단다. 여당이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박근혜 정부에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가 엄청 사실 키운 이제 사실은 예산 사업 중에 하나인데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종의 문재인 정부 예산 지우기 프로젝트처럼 그거를 대폭 삭감하고 지금 이제 그 일 경험 사업이라든지 청년 일 경험 사업 이런 데다 쏟고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그렇게 집행률도 낮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거기다가 그렇게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하네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안 심사 소위원장이었는데 예. 나중에 정부와 여당에 그렇게까지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그렇게 정 필요하다고 하면 기존 프로그램에다가는 올해 예산 수준으로 동결하고 새로운 비목을 신설해서 청년 인턴 일자리 사업을 하도록 하자. 그 증액분을 거기로 그럼 돌리자. 네. 이런 제안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돈으로 청년 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논리예요? 일 경험 프로그램은 많이 할 수 있는데 일자리 만드는 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은 경험보다도 일자리 갖는 걸 좋아하잖아요. 아이, 그렇죠. 네. 일자리가 없어서 취직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지금 무슨 일자리가 넘쳐나고 좋은 일자리가 많은데 난 일하기 싫어해서 취직을 안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1년짜리 단기 일자리이기 때문에 청년 인턴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게 적어도 1년 정도의 일자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수정 제안을 했는데도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거나 또는 기존의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하는 건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니까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었죠. 그럼 노동부의 입장도 사실은 명쾌하게 지금 진 의원님이 이게 이해될 만큼 응답이 아니네요. 그냥 무작정 안 된다는 안 얘기인가? 된다 이거죠. 무슨 이런 주먹구구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또 여러 부처별로 좀 청년
예산들을 흩어놨어요. 가령 이제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예산은 고용노동부가 소관하는 사업인데 이건 크게 줄였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한번 볼까? 청년 내일 공제 예산이 네. 올해 예산만 6,200억 정도 했습니다. 예. 그걸 4,200억을 삭감을 해버린 거예요. 거의 대부분을 삭감했네요. 네. 왜 이렇게 삭감하냐 그랬더니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는 청년 도약계좌 사업을 늘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청년 도약계좌 사업은 중소기업만이 아니라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 누구라도 자격과 상관없이 본인이 월 70만 원까지 넣으면 그만큼 또 해주는. 정부가 지원해서 목돈을 마련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올 6월 달에 처음으로 생긴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달마다 가입자 수가 줄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인기가 없는 거죠. 7월 달에 25만이 가입을 했는데 8월 달에는 12만,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9월 달에는 4만 5천, 10월 달에는 3만 2천. 정부가 올 한 해 동안 모두 306만 명을 가입시키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45만. 그러니까 그렇게 막 목돈을 막 저축할 돈도 없다는 것이고 그렇죠. 별로 사업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잘 되는 쪽으로 옮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그거 증액한 예산을 네. 청년 내일 채용 공제로 문제 없는 옮기자라고 예결 특위에서도 막 얘기를 했는데 국무총리조차도 뭐 그럴 수 없다. 정부가 예산 잘 편성한 거다라고 고집을 피우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이유는 진짜 제가 봐서는 탐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그 일 경험 사업에 윤석열 정부가 집착을 해서 굳이 잘 나가고 있는 그 채용공제 사업들의 예산을 그렇게 많이 예? 이렇게 거의 뭐 4,200억 삭감을 했다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굉장히 있어 보이네요. 근데 그 이유가 잘 이해가 이유가 잘 안 뭐냐 돼요. 그랬더니 원래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기획됐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잘된 사업을 그거 개선하고 계속 발전시켜. 아니, 그러니까 한시적이든 장기적이든 잘 되고 있고 네. 또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특히 코로나 시절에 어려워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과거에 한 2천억 정도 되는 사업 예산을 1조 막 해마다 늘려왔습니다. 근데 다 소진되고 만족도가 그러니까요. 높으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 시기 이상으로 경제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계속 지속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중소기업에서 일할 일손은 부족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막 수입해가지고 12만 명씩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40만씩이 놀고 있다는데. 그 장학금도 말이야 우크라이나 어디 사우디 이런 데 준다고.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또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럼 대체 이분들 아까 이제 잠깐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정부 측 사람 만나고 오더니 입장 싹 바꿔가지고 왜 그러는 겁니까? 의원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여당 의원이어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저 집권 여당은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좀 뒷받침해줘야 될 소임이 있지요. 그런데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이 영 엉뚱하고 자기들 판단에도 그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합리적으로 좀 조율해내고 그런 데서 이니셔티브를 좀 발휘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도 일리가 있다. 민주당 의원들 얘기가 이렇게 다 고개 끄덕끄덕 했으면서 정부하고 협의를 해보더니 안 되겠다고 그런다. 제가요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예산을 올해하고 똑같이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정부 입장도 있으니 감액분의 절반만 증액을 하자. 가령 아까 4,400억인가 4,600억인가 감액했는데 그 중에 반 정도. 그 중에 반 정도만이라도 그래도 증액을 해보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도 줄어드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러면 뭐 양쪽 다 해볼 입장이 공이 들어가는 거니까 절충 안으로 괜찮겠다 싶었나 봐요. 그 저 국민의힘 저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임이자 의원이거든요. 이자만. 그분은 저 한국노총 출신이어서 맞아요. 노동자의 사정 잘 알기도 하죠. 그 협의를 하고 오더니 안 되겠다고 그런다고. 아니, 고개를 무슨 절레절레 흔들어요. 의원이 그럼 정부가 하라는 대로 시켜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 국회가 그냥 정부 아래에 있는 셈이네요. 완전 거수기도 아니고 정말. 이런 합리적인 조정도 못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당 의원이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정부를 설득하고 이러면 안 된다. 우리도 이 정도만 합의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말 듣고 와서 그대로 한다는 게 참 참담하네요, 진짜. 네, 네. 또 시대착오적 윤심 예산하면 제가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국민들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뉴스에도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4대강 댐 예산을 지정하셨어요. 우리 진 의원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대체? 뭐 4대강 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4대강을 포함해서
정부가 댐을 한 10개 정도 새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가질 수는 있는데 문제는 법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절차를 생략한 채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 정부가 댐을 건설하려고 하면 먼저 전국적인 물관리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해요. 이 물관리 기본 계획에 입각해서 댐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또는 몇 개나 필요하다, 어디에 필요하다, 이 계획이 다 서야 되는데 물관리 기본 계획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 댐 건설 예산을 하는 구상 예산이라고 그러면서 93억을 편성해 놓은 거예요. 근데 댐이 10개나 필요하긴 한 겁니까? 우리 지금 물 관리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 환노 위원들이 도대체 어디에다 어떻게 댐을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냐라고 자꾸 추궁을 하니까 무슨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니까 발표를 못 한다고 계속 버티다가 결국에 확정된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댐 건설 건의안을 내놨어요. 그게 한 20여 개쯤 되더라고요. 이 중에 무작정 한 10개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막 태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댐은 그 자체로도 강의 자연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오염도 일어나고요. 그러면요. 예, 그래서 강 자연성 회복하고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설사 필요하다고 해도 전국적인 물관리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그에 입각해서 댐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덮어놓고 예산부터 편성해야 되겠다고 했으니까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정부 입장을 고려해서 30% 정도 삭감해서 이제 합의를 처리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잖아요. 결국은. 정부가 이제 뭐 기후위기 대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댐을 건설하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댐 건설이라고 하니 거의 토목 사업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4대강 사업이 떠오르는 거죠. 이게 거의 제2의 4대강 사업 아닌지 의심스럽고 신규 댐 건설보다는 오히려 이제 치수 관리를 좀 잘 하는 게 치수하는 게 좀 거기다 투자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쓴다기보다는 그냥 뭐 이게 잘 대응도 안 하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그냥 태우는 이런 상황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 국민들 화나게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순방 예산. 오자마자 이틀 됐는데 또 나오셨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너무 그러니까 늘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구영식 기자가 그냥 해외에 계속 계시라고 왜 들어오시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분명 구영식 기자가 하신 말씀에 윤 대통령 들어오지 말고 해외에 계시면 좋겠다고 제가 2차례 얘기했습니다. 2차례 얘기하셨습니다. 이번도 예산 보니까 올해 순방 예산도 328억에서 이제 원래 248억이었잖아요. 그걸 증액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예비비에서 땡겼었죠.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지금 예산을 아니 그렇게 뭐 재정 건전성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예산 다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뭐 외교를 해야 될 일이 많으면 예산을 뭐 많이 쓸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제가 좀 꼼꼼히 따져보니까 이건 이제 외교부 소관 예산인데 올해 정상 외교 예산으로 248억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거는 정상 외교는 1년 전부터 상대국과 계속 협의하면서 확정을 해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변동이 없어요. 물론 그런 와중에도 특별한 소요가 생기긴 마련이죠. 그런데 이 정부는 본 예산 248억 원으로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328억 원을 또 땡겨다 쓰려고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걸 통계를 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내내 임기 내내 외교 예산으로 818억 원을 썼더라고요. 5년 동안 썼다는 5년 동안. 거죠? 그리고 53개국을 순방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나눠보니까 한 개국당 한 15억 4천만 원 정도 썼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1년 6개월 동안에 589억 원을 썼습니다. 순방했어요. 한 개국당 25억 6천만 원씩 썼습니다. 10억 정도 더 썼네요.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냐? 뭐 했냐 그랬더니 물가가 올라서 호텔비도 올라고 음식비도 올라고 그렇다고 10억이나 썼어요. 너무 그래서 이게 정부가 외교부가 정상 외교를 제대로 전망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 외교 결정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랬더니 답을 별로 못하고 정부가 면밀하게 타산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타산했으면 어떻게 예비비를 본 예산보다 더 많이 갖다 씁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또 순방 예산 관련해서 이것도 있어요. 예비비 지출 명세서에 보니까 특활비라는 명목이 있고 네. 정상 수행 경비로 4억 5천만 원이 책정돼 있다. 네. 이건 또 무슨 용도입니까? 이런 돈이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제가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꼼꼼히 못 따졌는데 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비비 지출 명세서 해가지고 328억 네. 또 그중에 특활비가 4억 5천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특활비로 지출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따져보니까 물어보니까 지출 명세서가 아니고 지출 계획 명세서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외교부 장관이. 그러면 특활비 4억 5천만 원은 이미 지출된 거냐 아니면 지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별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특활비로 4억 5천만 원을 어떻게 쓰였냐고 물으면서 뭐 정상들 간에 선물을 구입하고 하는 뭐 이런 데 썼다고 얘기를 해서 선물을 그 비공개가 아니거든요. 다 공개하죠. 공개하죠. 네. 정상에게 선물하면 이런 선물 했다고 네. 뭐 자랑도 하고 상대국으로부터는 이런 선물 받았다고 또 과시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특활비로 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기밀이 아니니까. 근데 선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핏 드는 생각에 제가 그것까지 따져묻지는 못했는데 저 김건희 여사가 저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 명품 매장 가서 쇼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 돈이 아니라 이런 특활비가 거기 사용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 저기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큼이나 순방을 많이 한 게 사실 아베 지금 돌아가신 아베 신조 총리인데 아베 신조 총리는 한 그 1년에 약 한 10번 정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의 한 1개월에 한 번 정도 순방하는 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서 뭐 거의 신기록을 한 달에 막 2번씩도 나가고 예. 2월, 10월만 안 생겼죠. 나갔더라고요. 예. 올해.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예산이 순방 예산이 사실 대통령이 주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그다음에 그 참모들이 쓰는 예산인데 대통령 이게- 총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대통령 안 근데 되면 외교부 총리가 예산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게 이제 원래 계속 그래서 이제 외교부 예산으로 잡혀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대통령이 쓰는 건데 왜 외교부 예산으로 이게 잡혀 있는 건지 그 부분도 사실은 좀 지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니까 정액 얘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R&D 예산은 그래도 국민의힘하고 정부가 약간 좀 양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그럼 R&D 예산의 정액은 어느 정도 좀 그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 종합정책질의까지 다 마치고 이제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가 지금 가동 중인데 예결위 내에서 이 소위원회도 전체적으로 정부 R&D 예산 전체적으로 얼마 이게 아니고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잖아요. R&D 예산이. 부처별로 심사를 하면서 필수적인 R&D 예산을 지금 증액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R&D 예산을 올해 대비 20% 삭감했는데 17% 삭감했는데 어느 정도나 증액될지는 아직 규모는 모르겠고 그건 심사를 다 마쳐봐야 알 것 같고요. 저희 저 환경노동위원회도 약 한 650억 정도 R&D 예산이 삭감됐었는데 그걸 한 200억 정도 증액하자라고 해서 그건 합의를 해놔서 이제 예결위에 넘겼습니다. 아마 전액이 다 복구되지는 못할 것이고 저쪽에서도 이거는 정말 낭비성 예산입니다. 또는 중복 예산입니다. 하면 그건 이제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 해서 이제 그렇게 협상하는 과정에서 R&D 증액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액은 되지만 삭감을 피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 100% 보고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상대가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순방 예산 뭐 외교하면 쓰는 예산들은 늘리고 R&D 예산은 줄이는 이런 정책이 과연 맞는 정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 비단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는 뭐 대학원생이나 또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만 타격을 준 게 아니라 이공계 또 뭐 문과도 마찬가지고 학부 학생들한테까지도 자기 진로를 고민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조치였습니다. 맞습니다. 대학 총학생회나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R&D 예산 삭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미래 세대들의 꿈을 빼앗는 짓이죠. 맞습니다. 참 답답한 정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